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 3차 부양안이 하원의 최종 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미국시 식당 실내 영업 수용력이 오는 19일부터 50%로 확대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타운 정부의 혈세 남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스몰 비즈니스의 퇴거 및 압류 유예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배달원들의 자전거를 훔치는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각 주마다 달라 불평등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이 브라질발 변이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이 차량 38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은 오늘 상원에서 수정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미국 구제계획 부양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약간 수정됐기에 하원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되었던 만큼 표결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 상황인데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후 해당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 확대,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확대, 백신 접종 및 진단검사 확대,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에 대한 직접 계좌 입금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데비카드나 체크 지급은 이보다 늦어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기준의 경우 연간 조정 총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을 받게 되며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 2차 현금 지급과는 달리 자녀가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1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14일 만료 예정인 주당 400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은 300달러로 조정돼 공백 없이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됩니다. 또 2020년에 한 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은 1,200달러까지 실업수당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 1명당 월 250달러 지급도 부양안에 포함된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에 따라 시행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경기 부양 차원의 현금 보조 과정에서 대국민 지급 수표 메모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표에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며 프린팅 작업 때문에 실제 국민의 손에 지원금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19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 내 식당들의 실내업 수용력을 50%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같은 날 50% 수용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인근 뉴저지의 빌 머피 주지사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식당들은 50% 수용력으로 확대되고 뉴욕시는 35%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코모 주지사는 지난 8일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뉴욕주 식당 수용력을 오는 19일부터 7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9일에 시행되는 식당 실내역 수용력은 뉴욕시 50%,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75%로 확대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뉴욕주에서 우리의 결정은 감염률과 입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통계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같은 날 19일 식당 실내역 수용력이 현행 3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미용실, 네일살롱 등 퍼스널 케어 비즈니스와 카지노, 체육관, 그리고 놀이공원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실내 모임이 현행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며 야외 모임은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됩니다. 단 종교 및 정치 행사, 결혼식, 장례식과 공연장은 예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 완화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의 51%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최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뉴욕시의 지난주 코로나19 양성 사례 절반 이상이 변종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변종은 영국발 변이 B117과 뉴욕시에서 발생한 변행률 B1526입니다. 지난주 집계된 샘플 중 영국발 변종은 12%로 그 전주의 8%보다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의 제이 브라머 박사는 뉴욕시에서 생성된 B1526 변이는 아직 예비 분석 결과에 있으며 이 새로운 변종이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가 최근 주 감사원이 지적한 수십만 달러의 혈세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선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팰리세이드 파크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타운 정부가 유급병가 비용과 유류비 과대 지출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펠팍 한인회 및 한인단체는 지난주 금요일 펠팍타운 정부를 규탄하고 주민들의 참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펠팍타운 의회는 긴급회의를 가지고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주 법에 따라 2010년 이후 고용된 공무원에 한해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펠팍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이번 타운 정부의 결의안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오늘 펠팍 타운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생긴 오버사이트 커미티라는데 카운슬러로 변호사를 이미 하여했는데 그거가 어젠다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규탄 성명에서 펠팍 행정관을 당장 해고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또 불법으로 지불된 기금 환수와 비리를 방조하고 동조한 이들을 색출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타운에서 구성한 감독위원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시민 참여를 요구했지만은 법률상이라는 조항으로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펠팍 부패 방지 협의회 스캅을 중심으로 워치아웃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관찰할 것입니다. 한편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그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게 더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법정 투쟁을 할 겁니다.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야죠.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사무실 등의 렌트비를 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 퇴거 또는 압류당하지 않게 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상태에 놓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21년 코로나19 긴급 소기업 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와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일 사이 직원이 500명 이하인 모든 기업들입니다. 이 법은 3월 20일부터 9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이 기간 중 법 적용 대상 기업은 퇴거 또는 압류 유예 조치를 받게 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퇴거 위기에 놓인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2021년 코로나19 긴급 소기업 보호법이 시행되면 공황 상태에 놓인 뉴욕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압류 조치를 막기 위해 뉴욕주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는 2020 코로나19 긴급보호법은 2021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배달원들이 자전거 도둑의 급증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배달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기 자전거를 훔치는 도둑도 있지만 배달원을 위협해 전기 자전거를 빼앗는 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의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를 노리는 강도와 절도 건수가 급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전기 자전거 도난 신고는 328건으로 전년도 166건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민자 출신인 뉴욕의 배달원은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하루에 $60 정도를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기 자전거 도난이 급증한 것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뉴욕에서는 최대한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필수이며 배달원이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는 시속 30km를 낼 수 있습니다. 신품 가격이 $1,700 안팎인 전기 자전거는 작물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물품으로 그대로 팔리거나 분해한 뒤 부품이 거래되기도 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들이 즐겨 쓰는 수법은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특정 주소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을 위협해 전기 자전거를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 강도들은 이민자 출신 배달원을 노리는데 이유는 체류 신분 때문에 도난이나 강도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배달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1,000명 이상의 배달원들이 뉴욕시청 앞에 모여 전기자전거 도난과 강도 방지에 시 당국이 나서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 순위가 각 주마다 달라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이 통일된 순위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 전국 37개 주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 많은 주가 당뇨병, 암 등 기저질환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 포함되는 질환의 종류가 각 주마다 다르고 심지어 카운티까지도 달라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 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4개 주는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제1 당뇨병, 제2 당뇨병, 암, 흡연자, 낭포성 섬유증 등 5종류의 질환을 우선 순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네티컷, 조지아,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는 이들 5종류 질환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5종류 질환자 중 낭포성 섬유증 환자는 접종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흡연자의 접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37개 주 중 14개 주는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30개 주는 비만 관체 중인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마다 체중 질량 지수 등 자격 조건이 달라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기저질환자들에게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반면에 워싱턴 DC 등 16개 주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흡연자, 고혈압 환자들의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된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격한 연구 없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과학적인 원칙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저와 텍사스 의대 공동 연구팀은 파이저 백신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혈액이 브라질 변이와 똑같은 형태로 조작된 바이러스를 중화했는데 중화 능력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연구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이자 백신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로부터 채취한 혈액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테스트한 결과 일반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중화 항체 수준이 3분의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 감염력과 독성을 떨어뜨리는 면역 성분으로 양이 많을수록 면역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항체가 필요한지 설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화 항체 수준이 3분의 2 감소한 것이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 연령 제한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약국은 60세 이상과 교사 접종을 우선하지만 병원, 보건국은 접종 대상자 누구에게나 접종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뉴요커 374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접종을 마친 뉴요커는 189만 명에 달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어비 분담 협정 체결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방어비 분담금을 놓고 1년 반을 끌며 한미 동맹의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됩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차 협상을 앞둔 2019년 여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2019년 분담금의 6배 가까운 액수로 상당한 수준의 인상을 감수할 예정이었던 한국 정부도 비상식적인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9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미국의 대폭 증액과 한국의 SMA 틀 내에서의 소폭 인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상세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기존 SMA 틀을 유지한다면 그런 대규모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에서 13.6% 인상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하며 양국의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협상은 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급물살을 탔고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데 이어 5일에서 7일 워싱턴에서 1년 만에 대면 회의를 하고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것으로 따지자면 46일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한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오는 17일 방안을 조율 중으로 합의문 가서명은 이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은 어제 엔진 화재 위험을 사유로 차량 38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은 미 교통안전국의 권고로 이들 차량의 유압 전자 컨트롤 장치에 전기 회로 단락 현상으로 엔진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전기 회로 단락 문제에 따른 충돌이나 화재, 부상 등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지 않은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에 해당되는 스포츠 차량은 딜러에서 전기 배선함의 특정 퓨즈를 교체하고 유압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크렌자 차량은 40A 퓨즈가 포함된 키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아차는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의 이상 유무는 탄핵 냄새, 녹는 냄새를 감지하거나 엔진실에서 연기를 볼 수 있다고 리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9년 교통안전국이 기아와 현대차의 엔진 화재 위험을 조사하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집이나 건물 밖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2010년에 토요타는 결함 있는 차량 수백만 대를 신속하게 리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방교통당국은 말했습니다. 2014년 기아차와 현대차는 120만 대의 차량 연비 기준을 과정해 연방정부와의 합의해 총 3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혈액에 있는 T세포를 활용해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어댑티드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이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기억할 수 있는 T세포를 통해 바이러스의 독특한 신호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T세포 DNA를 추출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례로 배열한 뒤 이를 면역 시스템의 데이터로 분석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T세포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확인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면역에 기여합니다. 이번 검사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검사 역량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걸렸었는지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한 이들과 코로나로 인한 장기 후유증을 겪는 이들에게 더 개선된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세포 검사 비용은 $150 수준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비싼 수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코리 존슨 한국계 뉴욕시 의장이 뉴욕시 감사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어제 맨해튼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9월 우울증으로 뉴욕시장 경선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동안 치료를 잘 받아왔다며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어 뉴욕시 재정 상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재무 책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나는 뉴욕시 의장으로서 뉴욕시 안팎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그간의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시 감사원직을 잘 수행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사원장에 당선된다면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존슨은 한국의 6.25 전쟁에 참전한 백인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코리 존슨 의장의 친할머니인 것입니다. 존슨 의장은 한때 알코올, 약물 중독 등으로 방황했었지만 27살 때 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맨해튼 3선거구 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뉴욕시 의회 의장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에는 브래드 랜더 뉴욕시 의원, 미셸 카루소 카브리아 전 CNBC 앵커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11월 총선거에서 최종 감사원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MTA는 조만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로 축소 운행되고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열차 서비스를 3월 29일 이전에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고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선을 주중에도 주말 스케줄로 축소 운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앞서 승객은 그동안 열차가 축소 운행됨에 따라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30분 이상 늘었고 열차에는 승객들이 가득 차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톰 스와지 연방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승객들을 가득 채워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MTA에 운행 축소를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도 브리핑을 통해 확실히 감축 운행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팬데믹 속 열차 내 승객 과밀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에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필 앵 사장은 어제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열차 추가를 약속했고 하루 만에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브루클린행 열차의 출근 시간 운행을 확대하며 이스트 뉴욕과 노스트랜드 애비뉴와 애틀랜틱 터미널에 정차역을 추가해 이른 아침 운행을 늘릴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의 정차역도 확대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4일인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새벽 2시를 기해 시계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1시간, 즉 3시로 앞당겨야 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표준시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7일 해제될 예정입니다. 통상 서머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일광 전략 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1시간 뒤로 다시 늦추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자, 이른바 유튜버들에게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 징수 당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해 미국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도 안 내놨습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에 따라 K-팝 콘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세금을 원천 징수하면 한미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